내 이름은 서유진 34.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다. 강남에 위치한 뷰티 클리닉의 대표 원장이고 방송에도 종종 출연하며 SNS 팔로워도 50만이 넘는다. 사람들은 날 성공한 여자라며 치켜세우고 남자들은 돈과 외모, 권력을 모두 가진 여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른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 바로 내 언니라는 걸. 정확히 말하면 의붓언니 서주연. 우리 사이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자매였다. 아버지가 엄마를 버리고 새엄마를 데려왔을 때 그녀는 17이었다. 나는 14. 언니는 조용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지만 나는 그게 싫었다. 항상 어른들 눈엔 언니만 예뻐 보였고 나보다 성숙하고 착한 아이로 칭찬받았다. 처음엔 그냥 질투였다. 하지만 그 질투는 곧 열등감이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언니의 모든 것이 탐이 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입는 옷, 그녀가 웃을 때 들리는 맑은 목소리, 심지어 그녀의 첫사랑까지. 나는 언니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훔쳐보며 상상했다. 저건 내 것이었어야 해. 저 얼굴로, 저 삶으로 내가 살았어야 해. 세월이 흘러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았다. 언니는 의대에 진학해 조용히 의사의 길을 걸었고 나는 연예인 뺨치는 외모를 무기로 미용계에 발을 들였다. SNS를 통해 팔로워 수를 늘려가며 인플루언서가 되었고 강남 클리닉에서 시작해 결국 내 이름을 내건 브랜드를 만들기까지 성공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다른 삶이었지만 나는 아직도 언니를 잊지 못했다. 아니, 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3년 전이었다. 오랜만에 친척 결혼식에서 언니와 마주쳤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언니는 여전히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더 아름다워 보였다. 그리고 그녀 옆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언니의 약혼자라고 했다. 그 순간 난 깨달았다. 언니는 여전히 나보다 앞서가고 있어.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번엔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아니, 오히려 이번엔 내가 다 빼앗아버리겠다고. 사람들은 지금 내 성공을 축하하지만 그건 언니의 인생을 훔친 결과였다. 그녀의 커리어, 그녀의 사람들, 그녀의 사랑. 그리고 그녀의 존재까지.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그 속에 어떤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는지는. 지금껏 숨겨왔지만 모든 게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다는 걸 나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언니의 SNS를 들여다봤다. 그녀는 철저히 사적인 삶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팔로워 수는 고작 142명, 비공개 계정. 팔로우 수락도 안 해줬다. 하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에 언니의 정보를 스크랩해놓은 가짜 계정으로 그녀의 계정을 염탐하고 있었다. 약혼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 한 장, 그 사진 하나가 내 속을 뒤집어 놓았다. 남자의 이름은 정도현, 서울대 출신의 신경외과 전문의, 부잣집 막내 아들. 잘생기고 다정하며 부모까지 재력가라 했다. 그런 남자가 언니를 선택했다는 게 난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언니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지? 늘 수수하고 조용하고 재미도 없잖아. 나는 이 정도 스펙이면 당연히 나를 택해야 맞는 거 아냐.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언니한테서 그를 뺏기 위해 먼저 움직이기로 했다. 처음에는 우연을 가장해 정도현이 일하는 병원 근처 클리닉에서 피부 시술을 예약했다. 그리고 마치 우연인 듯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를 마주쳤다. 어머, 혹시 정도현 씨 아니세요? 예전에 한번 행사장에서 뵌 것 같은데. 내가 먼저 말을 걸자 그는 살짝 인상을 찌푸리더니 이내 예의 있게 웃었다. 아, 그랬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당연하지. 우린 처음 보니까. 하지만 나는 나를 모른다는 그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았다. 내가 어떤 여자인지, 얼마나 매력적인 여자인지 그가 곧 알게 될 테니까. 그날 이후 나는 여러 차례 그의 병원 근처를 돌며 우연한 만남을 만들었다. 커피숍에서, 병원 앞 벤치에서, 심지어 같은 컨퍼런스에도 이름을 올렸다. 처음엔 경계하던 그도 시간이 지나자
내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결국 연락처를 주고받는 데까지 성공했다. 유진 씨는 참 에너지가 받네요. 주연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 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다. 드디어 틈이 생겼다. 언니와는 다른 나만의 매력을 그가 보게 된 것이다. 나는 더욱 대담해졌다. 자신 있게 웃었고 때론 슬쩍 그의 손에 손을 얹기도 했다. 그가 긴장하는 눈빛을 보며 확신했다. 이 남자 무너질 수 있다. 단지 시간과 자극이 필요할 뿐. 그러던 어느 날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유진아, 우리 집에 올래? 도연 씨랑 같이 저녁 먹기로 했는데 오랜만에 얼굴 보자. 내가 원한 자리는 아니었다. 그 자리는 원래 내 자리여야 했다. 하지만 나는 연기했다. 언니 완전 오랜만이다. 도연 오빠도 보고 싶었어. 거짓된 미소를 입가에 머금고 언니 집에 들어서던 순간 언니는 분홍빛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꼴 보기 싫던지. 부엌에서 그녀가 조심스럽게 조리를 하는 모습, 도연이 다정하게 그녀 뒤에 다가가 허리를 감싸는 모습까지. 그 모든 게 내 눈엔 모조리 도둑 맞은 내 인생처럼 보였다. 어머 유진 씨 오랜만이에요. 정도연이 웃으며 나를 반겼다. 그 미소 안에 있는 미세한 흔들림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언니 앞에서 도연의 잔에 와인을 따라주며 눈을 맞췄다. 오빠 요즘 너무 바쁘다면서요?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피곤하면 피부도 쉽게 상하는데 저희 클리닉에 꼭 한번 오세요. 제가 직접 케어해 드릴게요. 언니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나는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린 걸 봤다. 그건 분명 경계였다. 그리고 의심이었다. 그날 밤 언니는 내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아, 너 도연이한테 왜 그래? 나는 능청스럽게 웃었다. 뭐가? 그냥 친한 척한 거지. 왜 그래 언니 질투나. 그만해. 도연이는 내 사람이야. 그 말에 나는 속이 뒤틀렸다. 내 사람? 감히? 언니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사람 마음도 사랑도. 잘 지켜. 안 그러면 놓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순간 전화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언니가 무너지는 첫소리였다. 그리고 난 알고 있었다. 이제 시작됐다는 걸. 나와 언니 사이의 진짜 싸움이. 나는 침대에 누우며 천장을 올려다봤다. 내가 언니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었음을 스스로 확인하며. 기다려 언니.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걸 내가 차례대로 빼앗아 줄게. 나는 어느 순간부터 매일 밤 언니의 SNS를 들여다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내가 언니를 스토킹하기 시작한 건 훨씬 전이었다. 이름도 얼굴도 전혀 다른 사람의 계정을 만들고 서로 팔로우한 사람들을 하나씩 분석했다. 그 안엔 언니의 절친, 동료 의사, 학창시절 친구들, 그리고 약혼자 정도연까지 있었다. 도연 오빠는 아직도 나를 주연이 동생으로만 생각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의 눈이 흔들릴 때, 그의 대화 속에 언니가 아닌 내가 스며들기 시작할 때를. 그리고 그가 나를 피하려고 했던 그 모든 순간이 결국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그건 내게 확신을 줬다. 이대로만 가면 언니는 무너진다. 내가 첫 번째 덫을 놓은 건 도현 오빠의 병원에 납품을 담당하던 제약사 직원을 통해서였다. 내가 직접 연결한 스킨케어 제품이 도현 오빠의 병원 VIP 라인에 입점되면서 자연스럽게 협업이라는 명분이 생겼다. 나는 도현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병원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마케팅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이 일하면 더 큰 그림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퇴근 후 그와 단둘이 술을 마셨다. 그는 한두 잔 마시고 얼굴이 붉어졌고 나는 의도적으로 가까이 다가가 그의 넥타이를 매만졌다. 오빠 너무 긴장하지 마요. 난 그냥 오빠랑 얘기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는 내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아니, 뿌리치려는 듯 하다가 멈췄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남자는 이제 내 것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며칠 뒤 언니가 직접 병원에 찾아왔다. 도현 오빠를 데리러 온 것 같았다. 나는 로비에서 언니와 마주쳤다. 언니? 어머, 여기 웬일이야? 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빤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왜 자꾸 도현이 주변을 맴도는 거야? 나는 일부러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야 그냥 사업상 협업일 뿐이잖아. 유진아, 나는 내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 어릴 때부터 넌 내 물건에 손댔고 내가 가진 걸 탐냈지. 근데 도현이는 안 돼. 그 말에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내가 가진 이중적인 얼굴이 그 앞에서 뚫린 느낌이었다. 하지만 나는 금세 웃음을 지었다. 천천히 다가가 언니의 귓가에 속삭였다. 언니, 모든 건 언니가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린 거야. 도현 오빠는 이제 나를 자꾸 쳐다봐. 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입술을 꽉 깨물며 한참을 바라보던 그녀는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병원을 나갔다. 그 모습이 희열이었다. 그날 밤 도현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늘 술 마시고 싶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바로 차를 몰았다. 그가 기다리고 있던 바에 들어서자 그는 이미 몇 잔을 비운 상태였다. 요즘 주연이가 예민해졌어. 내가 뭘 해도 자꾸 의심하고 날카롭게 굴고.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잔을 채워줬다. 오빠, 언니가 그런 건 아마 오빠가 너무 매력 있어서 그럴걸요. 사람 마음이란 게 꼭 오래된 사랑이라고 안전하진 않잖아요. 그는 말없이 잔을 들이켰다. 그 밤 우리는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고 그를 집까지 데려다 준 건 나였다. 차 안에서 그는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유진아, 너랑 있으면 이상하게 편해. 다음 날 아침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금 내 집으로 와. 얘기 좀 하자. 나는 미소 지었다.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구나 하고. 언니는 나를 거실로 끌고 가더니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다. 도현이랑 무슨 사이야? 솔직히 말해. 어젯밤에도 같이 있었지? 나는 놀란 척 눈을 크게 떴다. 어머, 언니, 그건 너무한 말 아니야? 내가 오빠랑 잠깐 술 마셨다고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그만해, 유진아. 나 진짜 너 도현이한테 접근하는 거 더는 못 참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나를 밀쳤다. 하지만 나는 균형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녀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사이 훨씬 더 가까워졌어. 그녀는 내 뺨을 때렸다. 정확히 왼쪽 뺨 세차게. 순간 귀가 멍멍해졌지만 나는 껄껄 웃으며 그녀를 노려봤다. 언니, 이제 시작이야.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지 두고 보자. 그날 이후 언니는 눈에 띄게 변했다. 출근도 불규칙해졌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졌다. 나는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조용히 그녀를 고립시켰다. 그녀의 병원에 민원 전화를 넣었고 익명 계정으로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퍼뜨렸다. 심지어 그녀가 약물 중독이라는 루머까지 퍼졌다. 언니는 무너지고 있었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나는 그걸 즐기고 있었다. 언니, 내가 울고 무너질수록 나는 더 단단해져. 그게 내가 널 이기는 방식이니까. 요즘 들어 유난히 꿈을 자주 꾼다. 언니가 웃고 있는 꿈. 도현 오빠와 나란히 서서 그 여린 눈빛으로 날 바라보며 묻는다. 유진아,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그럴 때면 나는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눈을 뜬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막힌다. 침대맡에 두었던 물을 들이켜면서도 나는 또 생각한다. 그래.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언니가 가진 모든 걸 내가 갖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그 말이 점점 스스로에게도 낯설어졌다. 나는 지금 언니를 파괴하는 것에 취해 있었지, 정작 내가 뭘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언니는 점점 불안정해졌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예민하게 굴고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이 늘었다. 며칠 전엔 진료 중 환자의 차트를 잘못 가져왔다가 큰 문제가 생겼고 병원 이사장이 언니를 면담까지 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속으로 웃었지만
한편으론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언니는 늘 냉정하고 단단한 사람이었다. 어릴 적 나는 감정에 휘둘리며 울곤 했지만 언니는 늘 조용히 모든 걸 참으며 버티는 아이였다. 그 언니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니 처음으로 내가 무서워졌다. 나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걸까? 하지만 이내 또 도현 오빠의 메시지가 날 붙잡았다. 오늘 저녁 괜찮아? 너랑 얘기 좀 하고 싶어. 그날 도현 오빠와 단둘이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언니와 결혼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요즘 주연이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 예민하고 날 피하기도 하고.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 나는 와인을 천천히 돌리며 그를 바라봤다. 오빠, 그거 언니 문제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오빠가 사랑이 식은 걸지도 모르잖아. 그는 나를 보며 잠시 말을 잇더니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상하게. 너랑 있을 땐 마음이 좀 편해. 그 말은 내게 약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집착을 정당화시키는 진통제였다. 맞아. 나는 잘못한 게 아니야. 언니가 가진 걸 내가 더 잘 지킬 수 있다면 그건 빼앗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거지. 나는 그의 손을 슬쩍 잡았다. 그는 뿌리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자리에 그가 없다는 걸 느끼고 문득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내 심장은 전율하고 있었다. 이제 끝났다. 언니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날 오후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낮고 아주 차가웠다. 유진아, 어디야? 지금 당장 좀 보자. 나는 일부러 천연덕스럽게 웃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너 어젯밤 도연이랑 같이 있었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직접 확인했어. 도연이 핸드폰 너랑 주고받은 메시지. 너 내 약혼자랑 밤 보낸 거야.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언니가 직접 확인했다. 그래. 그래서? 확인했으면 이제 인정할 시간만 남은 거 아냐?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 순간 언니가 내게 욕설을 퍼붓고 울부짖으며 소리를 지를 줄 알았다. 하지만 유진아, 이건 단순한 질투나 경쟁이 아니야. 넌 병이야. 그 말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병이야라는 그 단어가 내 존재를 부정하는 듯 느껴졌다. 내가 어릴 때부터 참아온 거 알아? 너한테 가방 빼앗기고 옷 찢기고 친구 뺏기고 심지어 내가 아끼던 인형도 몰래 불에 태워버렸지. 그래도 난 그냥 동생이니까 엄마한테 들키지 않게 덮어줬어. 근데 지금 넌 내 인생 자체를 불태우고 있어. 나는 숨이 막혔다. 언니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슬픔이었다. 유진아, 넌 내가 불쌍하지 않아? 내가 널 진심으로 아낀 적도 있었는데.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래, 어릴 적 언니는 나를 품어줬었다. 아빠한테 혼날 때 옆에 있어줬고 엄마가 나를 방치했을 때 나 몰래 밥도 챙겨줬었다. 그 기억들 애써 묻었던 그것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왜 지금 그걸 말해? 왜 지금? 언니, 넌 날 불쌍하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나한텐 그게 다 상처였어. 동정처럼 느껴졌어. 나는 언니가 싫었어. 언니가 착하고 예뻐서가 아니라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나보다 위에 서 있던 그 태도 때문에 나는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래서 나는 언니를 망가뜨려야 했어. 언니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나는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언니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내 말대로라면 넌 성공했어. 나는 무너졌고 도연이도 내 품에 있어. 그녀는 천천히 뒤돌았다. 하지만 유진아, 너 그게 끝일 거라고 생각하니? 그 말은 차갑게 날 겨눴다. 그리고 그 말이 내게 주는 공포는 내가 예상한 어떤 반응보다도 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술을 마시며 혼자 울었다. 그동안 얻은 것들. 명품 가방, 클리닉, 방송 출연, 도연 오빠의 손길.
그게 정말 내가 바라던 인생이었을까? 언니를 무너뜨리며 얻은 이 승리가 왜 이리 공허할까? 나는 지금 무엇을 이룬 걸까? 언니를 망가뜨렸지만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 거울을 보았다. 환하게 웃는 입술과 텅 빈 눈동자. 나는 깨달았다. 진짜 무너진 건 언니가 아니라 나였다는 걸. 며칠 동안 언니의 연락은 없었다. 그토록 소란을 피우던 사람이 갑자기 잠잠해지자. 처음엔 시원했다. 드디어 언니도 인정한 거라고, 이제 그만 포기한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나는 그동안 미뤄뒀던 클리닉 행사 준비에 몰두했다. 도현 오빠는 예전보다 더 자주 내게 연락했다. 유진아, 내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그가 내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다시 확신을 얻었다. 그래, 나는 이긴 거야. 언니가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결국 남는 건 나라고. 하지만 그 평온은 너무도 짧았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도현 오빠의 반응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일 전화하던 그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카톡은 일십, 전화는 바빠서라며 넘겼다. 당연히 나는 초조해졌고 수십 번 전화를 걸고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다 며칠 뒤 도현 오빠가 보낸 단 한 줄의 문자가 왔다. 유진아, 우리 잠시 거리 두자.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게 뭐지? 갑자기? 이유도 없이? 이성을 잃은 나는 곧바로 병원으로 찾아갔다. 그의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다 간호사에게 불쾌한 눈초리를 받으며 들은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 정도현 선생님, 오늘부터 병가 내셨어요. 한동안 안 오실 거예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서주연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언니, 내가 또 뭐 꾸미는 거야? 집으로 돌아온 나는 언니의 SNS를 다시 들여다봤다. 몇 달 동안 비공개였던 계정이 갑자기 공개로 전환되어 있었다. 팔로워 수는 순식간에 수천 명으로 늘고 있었고 올라온 글들 속엔 의미심장한 문장들이 많았다. 정의는 때론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 모든 진실은 증거와 함께 드러난다. 당신이 훔친 삶을 이제 돌려받으러 간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언니는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반격을 시작한 것이었다. 며칠 후 클리닉으로 국세청 조사관이 들이닥쳤다. 의료광고법 위반 및 세무 누락 의혹 관련 조사입니다. 나는 당황한 채로 서류를 뒤적이며 항의했지만 이미 그들은 익명의 제보를 통해 사전에 자료를 입수한 상태였다. 정확히 이 시술을 홍보한 영상, 이 날짜, 이 SNS 게시물 모두 광고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내가 도현 오빠와 함께 찍었던 마케팅 영상까지 문제 삼았다. 이 영상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을 암시하며 환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은 언니 앞에서 일부러 도현 오빠를 끌어들이기 위해 올린 영상이었다. 누구보다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있었다. 언니가 그걸 모아서 신고한 거야?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언니는 단순히 분노하지 않았다. 기록했고 저장했고 모았던 것이다. 우리의 통화 녹음, 도현 오빠와의 메시지 기록, 심지어 내가 병원 VIP룸에서 그를 유혹하며 술잔을 들이밀던 CCTV 영상까지. 며칠 뒤 도현 오빠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그날 밤 나 취해 있었고 기억도 잘 안 나. 하지만 내가 약 혼자 두고 그랬다는 죄책감이 견딜 수가 없어. 그 메시지 다음으로 온 건 서주연이 내게 보낸 음성 파일이었다. 오빠 유진이한테 무슨 감정 있었던 거 아니지? 그냥 흔들렸던 거야. 근데 주연아, 이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그 파일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뭔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언니는 내가 과거에 몰래 퍼뜨린 루머의 출처도 추적하고 있었다. 그 계정 IP 추적 기록이 나왔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서유진 씨 맞으시죠? 해당 계정 유진 씨 댁 IP 주소와 일치합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아냐, 괜찮아. 언니가 뭘 알든 내가 버티면 돼.
하지만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클리닉에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이 웅성대는 소리를 들었다. 원장님, 혹시 이 기사 보셨어요? 한 직원이 핸드폰을 내밀었다. 단독 강남 유명 클리닉 의료광고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착수. 업계 인플루언서 서유진 원장, 가족 간 갈등으로 촉발된 내부 고발 추정. 기사 말미엔 내 얼굴이 흐리게 모자이크된 사진과 서유진 원장과 그녀의 의붓언니, 서울대 출신 의사 서주현 씨와의 갈등이 본질이라는 구절이 있었다. 이건 언니가 흘린 거다. 익명 제보 내부 고발 언론 플레이. 언니가 나를 세상에 노출시키고 있다. 그날 저녁 언니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언니, 제발 이쯤에서 멈춰. 언니가 원하는 거 내가 뭐든지 해줄게. 언니는 잠시 정적을 두었다가 차갑게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잃는 거야. 내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뚜마이너스. 전화를 끊은 후에도 귀에선 여전히 그녀의 말이 울렸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지친 눈동자, 무너지는 자아. 언니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다시 일어서서 언니를 끝까지 끌어내릴 수 있을까? 모든 게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다. 진실을 맞이하는 것. 나는 매일 거울을 본다. 화장으로 감춰지지 않는 눈 밑에 멍든 감정,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공포와 불안, 그리고 그 안에 또렷하게 살아있는 증오. 한때 나를 치켜세우던 기자들은 모두 침묵했고 나를 찍어 올리던 카메라는 더 이상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 강남 클리닉의 간판은 떼어졌고 수천 명의 팔로워는 등 돌린 지 오래다. 나는 무너졌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다. 끝장을 보려면 직접 언니를 마주해야만 했다. 나는 언니가 자주 가는 카페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서주현 씨께 전해주세요. 유진이에요. 오늘 저녁 7시 예전 우리 살던 동네 놀이터에서 보자고. 언니는 예상보다 쉽게 나왔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해진 시간에 그 자리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너무나 멀쩡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깔끔한 코트를 입고 나를 향해 서 있었다. 그래. 오랜만이다, 유진아. 그 한마디가 폭탄처럼 들렸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언니 참 대단하네. 사람 하나 무너뜨리는데 이렇게 치밀할 줄은 몰랐어. 너는 스스로 무너진 거야. 난 단지 그 진실을 세상에 보여줬을 뿐이고. 그녀의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이 순간 목이 콱 막혀와 말을 잇지 못했다. 언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가진 게 언니보다 많다고 해서 그게 죄야. 아니. 문제는 그걸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야. 도연이도 클리닉도 팔로워도 명예도. 그건 너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냉정했다. 도연이는 내가 유혹한 게 아니었어. 조작하고 편집하고 일부러 취하게 만들어서 기억을 흐리게 만든 거지. 그날 CCTV, 통화 내역, 도연이의 진술까지 다 확보했어. 나는 두 손을 꼭 쥐며 입술을 깨물었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언니는 정말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뿐이 아니야. 그녀는 가방에서 하나의 USB를 꺼냈다. 이 안엔 내가 나에 대해 퍼뜨린 허위 루머, 병원에 제보한 익명신고서, 내 계정 해킹한 시도 내역까지 다 있어. 언니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아마 네가 처음 도연이를 흔들려 했던 그날부터였던 것 같아. 나는 그날 내 눈빛을 봤거든. 그게 질투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증오인지.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야. 나는 울컥했다. 목구멍이 막힌 듯 말이 새어나오지 않았다. 넌 항상 날 불쌍하다고 생각했잖아.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늘 우월감 느끼고 있었잖아. 그 말에 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정말 널 동생으로 사랑했어. 내가 미용 학원 다닐 돈 없다고 할 때 아빠한테 몰래 용돈 받아서 내 통장에 넣어준 것도 나야. 내가 엄마랑 싸우고 울면서 뛰쳐나갔을 때 내 손 잡아준 것도 나고.
넌 그 모든 걸 동정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진심이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 그 진심을 짓밟고 그 기억들을 이용해서 나를 망가뜨리려 한 내가 너무도 무서웠어.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그녀의 눈물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언니, 그럼 지금 뭘 원하는데? 나 감옥 가게 만들려고 이러는 거야? 내 인생 박살내는 게 목적이야.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야. 내가 진짜로 무너지는 모습. 지금처럼 발버둥치고 모든 걸 잃고 그제야 깨닫는 그 순간. 그걸 직접 보는 거. 나는 그 말에 몸이 굳었다. 복수란 게 이렇게 조용하고 차가운 거구나. 그날 이후 나는 공식적으로 형사고발을 당했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내가 쌓아온 이름은 한순간에 오점이 되었고 방송은 모두 편집되어 사라졌으며 SNS 계정도 영구 정지되었다. 클리닉은 폐업했고 직원들은 줄줄이 퇴사했다. 나를 돕던 도연 오빠도 결국 언니 곁으로 돌아갔다. 어느 날 그와 마지막으로 마주쳤을 때 그는 내게 말했다. 유진아, 너 원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잖아. 그냥 외로웠던 거지. 그 말은 차라리 욕보다 아팠다. 언니는 이제 피해자로서의 인터뷰도 시작했다. 가족 간의 질투와 폭력에 무너진 나의 삶,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그 제목 아래 그녀는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다. 모든 걸 짓밟히고도 다시 일어선 얼굴. 그리고 나는 모든 걸 가졌던 사람에서 모든 걸 빼앗긴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언니가 내 인생을 무너뜨렸다면 나는 그 기억 하나로라도 그녀를 평생 따라다니게 만들 것이다. 언니,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오래 너를 기억하게 만들지 두고 봐. 하지만 내 심장 깊은 곳에선 묻지 못한 한 문장이 울리고 있었다. 정말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은 점점 나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낯선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서유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인터넷 검색창 어딘가의 기사 제목에서나 간간히 떠오른다. 가족 간 질투로 무너진 유명 클리닉 대표 원장의 몰락, 피해자는 친언니, 가해자는 의붓동생. 그 제목만 보면 내가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지 알 수 있을 거다. 사실이 틀린 건 아니니까. 누가 부정하랴. 지금은 한적한 지방 소도시의 방 2칸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다. 강남에서 매일 아침 밸런스볼 위에서 아보카도 샐러드를 먹던 내가 이제는 2,000원짜리 김밥 2줄로 하루를 때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어쩌면 우스꽝스럽기도 하다. 거울을 볼 때면 여전히 화려한 메이크업 속 가짜 웃음을 기억해낸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얼굴조차 만들어낼 에너지조차 없다. 한 달 전 판결이 났다. 나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판사는 내 행동이 치밀하고 악의적이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 너무 숨이 막혔기 때문이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멀리서 언니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도연 오빠도 그녀 옆에 있었다. 둘은 더 이상 내게 적대적인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저 슬픈 눈으로 나를 봤다. 그 눈빛이 오히려 더 비수 같았다. 이제 나는 그 누구도 부르지 않는 이름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한때 나를 따라다니던 광고 제안서, 스폰서, 이벤트, 협찬. 이젠 그런 연락은 단 하나도 없다. 하루는 버스 정류장에서 중학생 아이들 몇 명이 내가 쓴 기사 캡처를 보며 수군거리는 걸 들었다. 야, 이 여자 봤어? 언니 인생 뺏으려고 약혼자 뺏었다던데? 헐, 진짜 무섭다. 저 얼굴로 사람 망가뜨렸다며. 나는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돌렸다. 뛰고 싶었다.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칠 곳도 없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매일 하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그때 언니가 아니라 나였으면, 그 남자가 날 사랑했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 그 질문에 답이 없는 걸 알면서도 나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언니를 되뇌고 있다. 처음엔 증오였고, 그 다음엔 경쟁이었고, 지금은 그리움이다. 맞다. 그리움이다. 언니가 나를 동생이라고 불러주던 시절, 나를 안아주고 나 대신 혼나주고 밥도 안 먹고 나를 챙기던 그 시절. 그때 내가 언니에게 더 진심으로 다가갔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미 너무 늦었다. 모든 게 산산이 부서진 뒤 돌이킬 수 없게 만든 건 바로 나였다. 최근 언니가 인터뷰를 통해 재단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심리적 학대를 겪은 가족 피해자를 위한 재단. 그 재단의 이름은 주현앤드 유진 메모리얼이었다.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손이 덜덜 떨렸다. 왜 내 이름까지?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언니 왜? 인터뷰 속 언니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녀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녀도 피해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한 채 자라난 동생. 그래서 저는 이 재단이 누군가에게 다시 그런 상처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다. 언니가 나를 용서했는지 정말 그런 마음인지 그건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는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썩고 있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흔들어 깨워줬다. 나는 한동안 언니에게 편지를 썼다. 수십 번 찢었다. 보내지 못한 채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다. 하지만 언젠가, 정말 언젠가 용기 낼 수 있을까? 그녀에게 말하고 싶다. 언니, 나 아직도 꿈을 꿔. 언니가 웃으면서 내 이름 불러주는 꿈. 그리고 그런 날엔 나도 처음으로 웃어.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지만 그날의 진실은 기억한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가끔은 우리 둘이 함께 뛰놀던 그 놀이터에 간다. 철봉에 매달려 까르르 웃던 그 시절, 언니가 넘어지면 내가 손 내밀던 그 기억. 그때의 우리는 적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저 자매였다. 그리고 나는 그 시절을 평생 그리워하며 살 것이다.